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잠시 부재 중인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방송분 디펜스 브리핑부터는 신인균 대표가 정상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먼저 오늘의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중으로 예정됐다가 내년 4월 이후로 완성 일정이 밀린 F-35 블락 4 업그레이드 작업이 또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사무국 책임자인 마이클 슈미트 공군 중장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업그레이드 문제로 인해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공군과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는 블락 3 F 버전이죠. 근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레이더, 전자장비, 생존장비, 그리고 무장까지 크게 업그레이드한 블락 4 버전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리프레시 3라고 해서 사업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올해 전반기에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밀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구형 기체를 계속 생산을 하고 블락 4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이것을 기존에 있었던 블락 3 F에다가 이식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를 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블락 3 F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블락 4 업그레이드는 성능 개량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레이더라든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블락 5 이후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블락 4가 아니라 3.5 버전 그 정도 되는 중간 과도기적 기체로 가자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이 기술 개발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도 결과적으로는 블락 4 사양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저강도 분쟁에서 특수작전 공중화력 지원용으로 도입 중인 스카이워든 기종에 미 회계감사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GAO는 소콤이 요구한 도입 대수 75대가 과도하게 많고 비용도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소콤은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종이라며 GAO의 사업 연기와 규모 축소 권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특수작전 항공 화력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AC-130을 떠올리시죠. C-130 수송기에 105mm 곡사포, 30mm 내지는 40mm 기관포를 탑재해서 공중에서 강력한 화력을 퍼부어주는 그런 기종인데, 일단은 이 AC-130은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워낙에 대형 기체이기 때문에 은밀 침투를 요구하는 소규모 비밀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콤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경비행기를 개조해서 여기에 유도 로켓도 달고 센서도 달고 해서 특수부대한테 항공화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용도로 해서 도입 중인데, 소요군에서는 이 75대도 적다라는 입장이고 예산을 회계 감독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국영TV를 통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자랑했던 이란 공군 수호이-25 공격기가 훈련 비행 중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호숫가에 추락했는데 이란 당국은 기체 노후화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불과 지난주였죠. 이란이 수호이-22 기체 하단에다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하면서 검은색 미사일 하나를 공개했었습니다. 사실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수호이-22라는 굉장히 작은 기체에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무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 구형 수호이-22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상공격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수호이-22는 굉장히 노후된 기종이죠. 보통은 이렇게 무장, 특히 이렇게 고중량 무장을 새로 통합하다 보면은 이 기체의 수명을 생각을 해서 기골 보강이라든가 수명 연장 작업을 하고 이런 무장 탑재 작업을 하는데 이란은 그 작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후속 군수 지원이 끊긴 F-14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호이-22 관리 상태가 참 엉망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회법해 인도 현지에서 AK-12 돌격소총을 대량 생산하려던 인도가 러시아의 납품 지연 상황을 문제 삼아 일부 물량을 축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신 기존에 5만 1천여 정을 도입한 미국산 시그716 소총을 7만 정 추가 도입하는데요. 이로써 최일선 인도군의 주력 개인화기는 시그716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구경 화기를 사용하죠. 5.56mm 나토탄이라고 하는데 그 소구경 총알을 사용하는 돌격소총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7.62mm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기도 7.62mm 상구탄을 사용하는 AK 계열이고요. 이번에 인도에 공장을 세워서 대량 도입 계획을 세웠던 AK-12도 같은 탄을 사용하는 7.62mm 소총입니다. 그런데 이 시그716 7.62mm 러시안 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7.62mm 나토탄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AK탄이라든가 5.56mm 탄보다 유효 사거리라든가 명중 정밀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인도하고 중국하고 산악 지역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선과 능선, 거리에 따라서는 거의 1km가 훨씬 넘는 그런 거리에서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리에서는 유효 사거리가 500에서 600m에 불과한 5.56mm 소총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716 소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이후에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싼 AK-12 소총을 면허 생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금수도 걸려있고 러시아군을 재무장하는 데 있어서 공급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인데 이 소총 덕분에 파키스탄이나 중국군에 비해서 인도군의 개인 화력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유럽 17개국이 참여하기로 한 유러피언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에서 독일이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독일산 아이리스티 SLM 방공 시스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2억 1,9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독일은 ESSI에 참여한 17개국 중 6개국이라는 파일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아이리스티 SLM,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하고 있는 독일제 방공 시스템이죠. 원래는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티를 지상 발사용으로 개조해서 부스터를 장착한 모델인데 25km에서 40km까지 사거리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제조사 주장으로는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유럽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발틱 3국 중에 2개 국가가 도입을 했고요. 네덜란드하고 스페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도입 계약을 확정 지었고 여기에 슬로베니아까지 가세하면서 독일까지 포함해서 6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 이 ESSI 구상은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방공 시스템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무섭게 치고 나가면서 프랑스, 이탈리아가 함께 개발한 샘티는 사실상 뒤로 처지는 느낌이고요.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과 나삼 시스템, 그리고 아이리스티 SLM 이 세 가지가 이 ESSI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한 나머지 국가들, 아직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국가들을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싱가포르가 정말 온 일을 내려는 모양입니다.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해군력을 갖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싱가포르 해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호위함을 대폭 개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대응해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선 싱가포르가 동남아 최강의 방공호위함으로 평가되는 포미더블급을 개량한다는 소식입니다. 곧 순양함급 덩치의 차세대 초계함이 나오는데 이번 개량으로 싱가포르 해군의 해군력은 더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국방부가 현용 주력 호위함 포미더블급의 중기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으며 곧 각 함정들에 대한 개량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1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싱가포르 국방부와 ST 엔지니어링 마린 사이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현재 싱가포르 해군이 운용 중인 6척의 포미더블급을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완료 시기는 오는 202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척이 취역한 포미더블급은 프랑스 DCNS에서 건조한 3200톤급 호위함인데요. 라파예트급 호위함 설계를 바탕으로 더욱 스텔시하게 개량하고
강력한 헤라클레스 3차원 패사 레이더와 32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취역 초부터 동남아 최강의 전투함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개량을 통해 전투체계는 물론 동력 시스템, 전자장비를 대폭 교체할 예정인데요. 레이더 소프트웨어 대폭 업그레이드와 신형 함대공 미사일 탑재, 신형 블루스피어 함대함 미사일 탑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미더블급은 사거리 30km급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아스터 15 16발, 사거리 120km급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아스터 30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량을 통해 신형 아스터 30 블락 1을 운용함으로써 SM6와 같은 협동교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포미더블급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2028년부터 기존의 600톤급 초계함인 빅토리급을 대체하는 1만톤급 구축함인 다기능 전투함 MRCV 6척과 F-35B 탑재가 가능한 합동 다목적함 JMMS 4척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신형 전투함 도입에 더해 포미더블급의 개량까지 성사되면서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 일대의 제해권은 더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포미더블급입니다. 처음에 도입 당시에도 아시아에서 제일 강력한 전투함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호위함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 등장했을 때는 거의 이지스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레이더로 250km 반경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탑재되는 아스터 30 미사일은 사거리 120km에 미사일 하나하나에 능동 레이더가 있는 고성능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투함의 레이더가 표적까지 유도해주지 않아도 발사하면 알아서 나간다. 즉,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금 능력도 충분히 강력한데 여기에 더해서 성능 개량을 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능 개량을 하고 나서 싱가포르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여기서 멈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MRCV라는 차세대 전투함입니다. 원래 600톤급 빅토리급이라고 하는 초계함을 대체하는 건데 600톤짜리 대체하는데 만재 배수량이 거의 10,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배는 덴마크 해군의 이베르히펠드급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확대 개량한 버전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00톤 정도가 될 것이고 미사일 탑재량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은 무인 수상정, 무인 수중정,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무인기 모함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성능 개량이 된 6척의 포미더블급과 6척의 MRCV가 더해지면 12척의 함대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유럽 강대국의 해군력에 맞먹는 수준이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JMMS라고 해서 합동 다목적함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방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기만 탑재하려고 했는데 싱가포르가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F-35B 전투기 12대 구매 승인을 받았죠. 이 F-35가 들어오면은 이 JMMS 이 함선에서 운용이 될 예정인데요. 자, 그럼 싱가포르가 왜 이렇게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을 하느냐? 싱가포르가 일단 말라카 해협이라는 핵심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이 이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캄보디아 남부 림이라는 곳에 항공모함 지원이 가능한 대형 해군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림 해군기지는 캄보디아 해군의 30톤짜리, 50톤짜리 그런 고속정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지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대규모 준설 작업을 하고 부두와 연료 저장시설, 탄약고 같은 것들을 짓고 있는 것이 위성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곳에 항공모함 내지는 강습상륙함, 중국이 최근에 076형이라고 하는 드론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전력들을 전진 배치해서 말라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력을 이렇게 강력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가가 이 정도인데 인구 5천만의 해양국가라는 대한민국, 지금의 해군력이 과연 국력에 적절한지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구닥다리 전차가 러시아군의 미래 기갑 전력의 핵심이 될 최신 전차를 실전에서 격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마타 전차 실패 이후 러시아가 지상군의 양적 주력 전차로 선언하고 대량 생산 중인 최신형 T-72B3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구닥다리 전차와 벌인 1대1 전투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제 아무리 첨단 기술을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대량 생산해 최일선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인 T-72B3 전차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T-64BB 전차에 참패하는 전투 결과가 확인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2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 5월 바흐무트 인근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군 T-64BB 전차와 러시아군 T-72B3 전차의 보기 드문 1대1 전차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전차는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를 일격에 격파하면서 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전차 간의 교전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는데요. T-72B3는 주야간 자동 목표 조준 기능이 추가된 최신형 조준경 소스나-U와 구형 반응 장갑에 비해 배 이상의 방어력을 가졌다는 신형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군 구형 전차를 먼저 발견하지도 공격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T-72B3 전차를 격파한 우크라이나군 T-64BB 전차는 지상물자에서 전환된 차량으로 현대화 개수를 거친 T-64BM 블라트의 성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구형 전차인데요. 스펙상 큰 차이가 나는 T-72B3에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발사해 일격에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64BV 전차의 주포인 EA-46-1 125mm 활강포는 T-72B3 계열에 사용되는 EA-46M-4 계열과 같은 포탄을 사용하지만 포구 초속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최대 관통력이 500mm 수준이고 명중률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차 승무원들은 이 같은 성능 격차를 극복하고 러시아군의 최신 전차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러한 교전 결과를 전차 승무원들의 숙련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40년 전 전차에도 파괴당하는 최신의 주력 전차. 아무래도 러시아 기갑전력 구축 계획 전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입니다. BM, BM1, BM2 해서 블라트라는 신형 개량형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적 주력은 이 T-64BV 전차죠. 1984년부터 생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초창기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초기 생산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차 대부분이 1984년도, 5년도, 6년도 그때 생산됐던 물량들인데 이 전차와 T-72B3, B3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이것이 나왔고 2016년, 2022년에 한 차례씩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T-64BB하고는 수십 년의 성능 격차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열병식에서 위풍당당하게 달리고 있는 이 전차가 T-72B3입니다. 사격 통제 장치, 주포, 반응 장갑, 장갑재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T-64BB를 압도하고도 남는 전차인데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주변인데요. 우크라이나군 T-64BB 전차와 러시아군 T-72B3 전차가 서로 이렇게 조우를 하고 포탑을 돌려서 사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좀 더 빨랐습니다. 자, 그런데 카탈로그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제원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차 포탄이 러시아군 T-72B3의 장갑을 뚫을 수가 없는데 한 발 맞고 이렇게 유폭을 일으키면서 전차 자체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T-72B3의 측면 장갑이 얻어맞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 잘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뻥 스펙이 이 결과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가 2022년에 엄청난 소모전을 하면서 2023년 들어서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 포병 이런 장비를 다룬 병력들의 교육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도 떨어지고 장비 자체를 다루는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전술훈련이라든가 팀워크를 맞춰보는 이런 훈련은 생각지도 못하겠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40년 된 구닥다리 전차가 최신형 전차를 일격에 파괴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군도 지금 K1 계열 전차들을 대대적으로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형 전차라도 성능 개량 그리고 승무원 숙련도에 따라서 최신 전차 못지않은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군이 이런 교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